앨리스 버그스트롬.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마다 앨리스는 지하철을 타고 맨해튼으로 와서 휴스턴과 바로 남쪽 브로드웨이 588번지에 있는 국제 팬클럽 미국 본부에서 파트타임 일을 했다. 지난 여름부터 거기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퀸스 칼리지에서 하던 외래 강사 일은 그만두었다. 그 일은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논문 쓸 시간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영어 보충 수업과 1학년 영어 수업 두 과목뿐이었지만 50명의 학생이 매주 한 번씩 리포트를 냈고 매 학기 학생들과 1대1로 개인 면담을 의무적으로 3번씩 해야 했으므로 면담이 총 150번, 읽고 교정하고 점수를 매겨야 할 리포트가 700개였다. 게다가 수업 준비도 해야지, 추천 도서 목록도 작성해야지, 과제도 잘 생각해서 정해주어야 하고 학생들의 주의를 붙잡아두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옷도 신경 써서 차려입어야지. 플러싱까지 왔다 갔다 출근길에 시간 버려야지. 그럼에도 보수는 남부끄러울 만큼 짜고 수당도 없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였다. 그러니까 그녀가 자기 할 일도 못하고 일해서 돈을 벌어봐야 세차장 직원이나 햄버거 가게 직원만큼도 못 번다는 얘기였다. 팬클럽도 급료가 짜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주당 15시간만 일하면 되었으므로 다시 논문이 진척을 보였다. 또한 앨리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당한 정부에 구금된 작가들,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가는 작가들, 자기 작품을 출간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한 작가들, 망명 중인 작가들을 옹호하는 데에만 헌신하는 인권단체인 이 단체의 취지에 믿음이 있었다. PEN, 시인과 출판업자, 에세이스트와 편집자, 소설가들, 그들이 그녀에게 파트타임 일자리의 대가로 줄 수 있는 돈은 12,700달러가 고작이었지만 브로드웨이 588번지의 건물로 들어가 3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마다 적어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다. 앨리스가 10살 때 살만 류슈디를 암살하라는 이슬람의 명령인 파트와가 떨어졌다. 그녀는 그때부터 열성 독자였고 책의 나라에 사는 소녀였다. 그 당시 8권짜리 빨간머리 앤 시리즈에 푹 빠져서 언젠가는 자기도 작가가 되리라는 꿈을 꾸고 있던 차에 영국에 사는 한 남자가 출판한 책이 먼 나라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서 어느 나라의 수염을 길게 기른 지도자가 정말로 벌떡 일어나 그런 글을 쓴 작가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앨리스로서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책은 위험하지 않아. 책은 읽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만을 가져다 주는데 책 덕분에 사람들은 더 살아있다고 느끼고 서로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돼. 지구 반대편 나라의 수염을 길게 기른 지도자가 그 영국인의 책에 반대한다면 그냥 안 읽고 어딘가로 치워놓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가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가상의 이야기인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야말로 그녀가 여태껏 들어본 중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짓이었다. 단어들은 누구를 해칠 힘이 없고 무해하다. 어떤 단어들이 어떤 사람들 심기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단어는 칼이나 총알이 아니다. 그저 종이 위에 검은 자국일 뿐이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상처 입힐 수도 진짜로 해를 입힐 수도 없다. 그것이 10살 때 이슬람의 명령을 듣고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었다. 당시 저질러졌던 부조리한 부당함에 대한 순진하지만 진지한 반응이었다. 앨리스가 느낀 격분은 공포가 가미되어 훨씬 더 강렬했다.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증오의 추악함을 처음으로 접해본 것이었고 어린 눈이 세상의 어둠 속을 들여다본 최초의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1989년 밸런타인데이의 격렬한 맹비난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건은 계속되었고 앨리스는 살만 류슈디의 이야기와 더불어 자랐다. 서점에서 폭탄이 터지고 일본인 번역자가 가슴에 칼을 맞고 노르웨이 출판업자는 등에 총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고 나이를 먹을수록 단어들이 지닌 위험, 단어들이 나타낼 수 있는 힘에 대한 위협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다. 독재자와 정치꾼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작가는 누구나 다 위험에 처한다. 팬클럽의 지필의 자유 프로그램은 폴 파울러라는 사람이 운영했는데 직업은 인권운동가이지만 여가 시간에는 시를 쓰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난 여름 앨리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자기들의 일 밑에 깔려있는 철학은 아주 단순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되도록 시끄럽게, 가능한 한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폴에게는 앨리스와 생일이 같은 린다 니콜슨이라는 전임 부하 직원이 있었다. 그들 셋이 시끄럽게 만드는 일을 전담하는 작은 부서의 전 직원이었다. 그들이 하는 일의 절반 정도는 국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전 세계 여러 곳에 작가들이 구금되어 있었고 미얀마 작가, 중국 작가, 쿠바 작가들 상당수가 가혹한 대우를 받거나 방치된 나머지 심각한 의료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다. 팬클럽은 이들을 석방시키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터키 형법 301조와 같이 자기 나라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작가와 기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온 모욕죄를 개정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다시 읽겠습니다. 수많은 작가와 기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온 모욕죄를 개정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팬클럽은 이러한 국제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여러 정부들의 압력을 넣고 세계 언론에 이런 사연을 공개하고 명망 있는 수많은 작가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유포함으로써 이런 정부들을 난처하게 만들어 종종 죄수들을 석방시키는 성공을 거두었다. 매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어도 이러한 방법이 먹혀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 그 정도면 많은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시도해 볼 만했다. 그들이 하는 일의 나머지 절반은 국내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학교와 도서관들의 금지 도서. 예를 들면 2004년 팬클럽이 부시 행정부가 통과시킨 애국자법에 대응하여 처음 시작하여 지금도 진행 중인 코어 프리덤 캠페인 등이 있었다. 애국자법은 미국 정부에게 미국 시민의 활동을 감시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 독서 습관,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주었다. 앨리스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폴을 도와 작성한 보고서에서 팬클럽은 애국자법에 의해 약화된 서점과 도서관 기록에 대한 보안 장치를 확대할 것, 국가안보명령서 이용에 제한을 가할 것, 비밀감시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할 것, 관타나모 수용소와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비밀 감옥을 폐쇄할 것, 고문과 자의적인 구금, 산구애를 벗어난 요의자 인도를 중단할 것, 위험에 처한 이라크 작가들을 위하여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가 채용된 날 폴 가린다는 그녀에게 전화기를 쓸 때 딸깍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라고 했다. 팬클럽의 전화선들은 도청당하고 있었고 미국과 중국, 정부 양쪽 다 그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적이 있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월요일 1월 5일이었다. 앨리스는 팬클럽 본부에서 5시간 근무를 시작하러 맨해튼에 막 나온 참이었다. 오늘은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선셋파크로 돌아가 6시 반까지는 책상 앞에 앉아 몇 시간 더 논문 작업을 하며 우리 생애 최고의 해를 한두 문단 더 늘려 써볼 계획이었다. 6시 반이 마일스와 주방에서 만나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하기로 한 시간이다. 필라가 플로리다로 돌아간 후로 함께 요리를 하는 첫 번째 날이다. 앨리스는 그 시간을 고대하고 있었다. 세뇨르 헬러와 다시 잠시라도 단둘이 있을 시간이 기다려졌다. 세뇨르 헬러를 대해보니 과연 빙의 호들갑 못지않게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그와 함께 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낙이 되었다. 앨리스는 불쌍한 앨런처럼 그에게 홀딱 빠지지는 않았다. 이성을 잃거나 순진한 필라 산체스가 그의 마음을 훔쳐갔다고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상냥한 말씨에 속을 알 수 없는 음울한 마일스 앨런은 어딘가 그녀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 그가 이사를 오기 전에는 집안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제이크는 앞으로 나흘 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에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자 마음이 아파왔다.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도 계속 제이크에 대해 생각했다. 그와 마지막으로談判을 해야 할지 조금 더 미루어야 할지 생각했다. 12월에 2kg 정도 체중을 줄였는데 얼마나 몸무게를 줄여야 마음이 편해질지 몰라도 4kg, 6kg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폴은 벌써 책상에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앨리스의 어수선한 작은 책상에 있는 외부의 방과 자기 사무실을 분리해 놓은 유리 칸막이 건너편에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앨리스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잠시 후 린다가 찬 아침 공기 탓에 두 뺨이 붉게 상기된 채 들어와 외투를 벗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앨리스에게 다가와 그녀의 왼쪽 뺨에 힘껏 키스해주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건넸다. 폴이 자기 사무실에서 끄윽 하는 소리를 냈다. 놀라움이나 실망이나 경악을 뜻할 법한 소리였지만 그중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폴은 종종 전화를 끊고 나서 그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곤 했다. 앨리스와 린다가 고개를 돌려 유리 칸막이 너머를 쳐다보니 폴은 벌써 일어나서 그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12월 31일 중국 당국이 류 샤오보와 아내의 만남을 허락했다. 그들이 새로 맡은 사건이자 최근 안건 중에서 가장 긴급한 것이었다. 류 샤오보가 12월 초 구금된 후 그들은 다른 일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폴과 린다 둘 다 눈앞의 미래에 비관적이었고 둘 다 베이징 공화국이 국가 권력 전복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공식 체포하기 위하여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때까지 류를 붙잡아 둘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죄목이면 그를 감옥에 15년은 처박아 둘 수 있었다. 그의 죄란 정치개혁, 인권학대, 중국에서 일당 독재의 종식을 촉구하는 선언인 08 헌장을 공동 집필한 것이었다. 류 샤오보는 베이징 사범대에서 문학비 평가이자 교수로 시작하여 수많은 외국 학교, 특히 오슬로 대학과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일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앨리스가 다니는 학교,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그 학교였다. 류의 행동주의는 잊지 못할 대사건들이 벌어진 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 이슬람의 명령이 나온 해, 천안문 광장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류가 컬럼비아 대학의 직위를 사직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비폭력 항의 방식을 옹호했던 것도 1989년 봄 바로 정확히 그때였다. 그는 그 일로 감옥에서 2년을 보낸 후 1996년 중국 정부가 티베트의 달라이라마와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가 3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해졌다. 더 심한 탄압이 뒤따랐고 그 후로 그는 쭉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다. 가장 최근에 체포된 것은 2008년 12월 8일이었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바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일 하루 전날이었다. 그는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은 장소에 감금되어 변호사 접견도 자료 집필도 허락받지 못했고 누구와도 접촉할 길이 없었다. 그의 아내가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방문했다는 것은 중요한 전환을 의미할까? 아니면 단지 사건의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작은 자비에 불과할까? 앨리스는 오전과 이른 오후 내내 폴이 류의 변호를 위해 대규모의 시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전 세계 팬클럽 센터에 보냈다. 그녀는 류 샤오보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인류의 기반이며 타인을 위해 일어서서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나약함과 무관심의 사슬에 묶여 우둔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정의에 불타 열심히 작업을 했다. 이런 인물이 타인에 대한 믿음 때문에 희생당할 판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앨리스는 분노에 차서 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종의 절망감을 느꼈다. 그들이 전개하려는 노력은 희망이 없어 보였고 아무리 분노한데도 중국 당국이 계획을 바꾸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팬클럽이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북을 두드리게 한다 해도 그 북소리가 들릴 가능성은 희박했다. 앨리스는 점심도 건너뛰고 자리를 뜰 시간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건물에서 나와 지하철로 향하면서도 여전히 류 샤오보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제이크와 친구들과 함께 보낸 바로 그 12월 31일 그의 아내의 방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날 자정이 되자 다들 서로 키스를 했다. 우스꽝스러운 풍습이지만 어쨌든 앨리스는 그것이 즐거웠다. 모두에게 키스를 받는 것이 좋았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문득 중국 경찰이 류의 아내가 자정까지 남편 곁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었을까?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 두 사람이 키스했을까? 키스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랬다면 그런 상황에서 경찰들의 감시 아래 다시 남편을 볼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서
남편에게 키스하는 심정이 어떨까 생각했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에서 읽을 책을 가지고 다녔지만 그날 아침에는 30분 늦잠을 자는 바람에 출근 시간에 늦지 않도록 집에서 급히 뛰어나오느라 책을 갖고 나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오후 2시 15분이어서 지하철은 거의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40분을 타고 가는 동안 뉴욕에서, 특히 미국 중서부에서 자라 뉴욕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락거리인 다른 승객들 뜯어보기도 여의치 않았다. 읽을 것도 없고 구경할 얼굴도 많지 않으니 가방 속을 뒤져 작은 공책을 꺼내 집에 가면 쓰려고 마음먹은 부분에 대해 몇 마디 간단히 적었다. 앨리스는 귀한 병들이 아내와 사이가 멀어졌을 뿐 아니라 아들들과도 더 이상 대화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펼 생각이었다. 영화 앞부분에 이러한 세대 간의 분열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녀가 다룰 장면이었다. 프레드릭 마치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인 사무라이 칼과 일장기를 선물하는 장면이었다. 앨리스는 아들이 그 물건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준 선물보다는 히로시마와 핵전쟁으로 인한 멸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예상 밖이지만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막 끝난 전쟁은 벌써 먼 과거의 일인 양 아들의 정신은 이미 온통 미래에만 쏠려 있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 기념품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물어볼 정도의 호기심도 통하지 않았다. 아들이 전장에서 아버지의 모험담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누구나 상상할 법하지만 그 장면은 아들이 칼과 깃발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대로 방에서 걸어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들의 눈에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다. 지나간 시대에서 온 노쇠한 인물일 뿐이었다. 조금 후 머너와 단둘이 방의 남자 마치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끔찍하군. 로이, 뭐가요? 마치, 젊은 것들 말이야. 로이, 군대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마치, 아니, 다 늙은이들 뿐이었어. 나처럼. 마일셀러도 늙었다. 난데없이 떠오른 생각이었지만 일단 그 생각이 한번 떠오르자 그것이야말로 그를 제이크 봄이나 빅 네이선을 비롯하여 그녀가 아는 다른 모든 젊은 남자들과 구별짓는 본질적인 진실임을 깨달았다. 수다스러운 남자애들 세대, 그 중에서도 병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말 많은 2009년 남자들과 달리 세뇨르 헬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잡담은 할 줄을 몰랐으며 자신의 비밀을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으려 했다. 마일스는 전쟁에 나갔다 온 것이다. 모든 병사들은 고향에 돌아올 때는 늙은 남자들이며 자기들이 치른 전투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과묵한 남자들이다. 마일셀러는 되간절 어떤 전쟁으로 행군해 갔을까? 어떤 것을 보았을까? 얼마나 오랜 전쟁터에 있었을까? 알 수 없지만 그가 상처 입었다는 것, 결코 낫지 않을 내면의 상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그녀가 그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결국 그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빙은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고 제이크는 징징거리지만 마일스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가 선셋파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지난달 초 어느 날 그가 막 이사해온 직후 그에게 왜 플로리다를 떠나왔느냐고 묻자 그는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 미처 끝내지 못한 볼일이 좀 있어서요. 듣기에 따라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대답이었다. 끝내지 못한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필라를 두고 떠나왔을까?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분명한데 대체 왜 브루클린으로 온 것일까? 필라 때문이 아니더라도 마일스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 우스꽝스러운 초록 파카를 입고 빨간색 양모 장갑을 낀 고등학생 여자아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소개받았을 때는 약간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녀가 얼마나 영리하고 야무진지 알고 나니 그런 느낌은 금세 사라졌다. 그 소녀에 대해 가장 좋은 점은 마일스가 그녀에게 온 정성을 다 바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었다. 필라가 머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야말로 아마도 정말 보기 드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일스가 그 여자아이를 사랑하듯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의 내면에 망가진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였다.
상처는 그의 영혼 중 특정 영역의 특정 상처일 뿐이며 다른 부분으로까지 피가 흘러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므로 마일스 내면의 어둠은 필라가 열흘인가 열하루 동안 그들과 함께 보내기 전에도 그랬듯이 그녀의 마음을 제물로 삼지는 않았다. 물론 마일스가 연인을 바라보고 연인에게 이야기하고 연인을 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기를 그렇게 봐주었으면 해서가 아니라 제이크가 더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제이크와 세뇨르 헬러를 비교하는 것이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그러게 되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제이크는 머리 좋고 재능이 있고 양심도 있는 반면 마일스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야심이란 게 전혀 없었다. 열정도 목적도 없이 그저 매일을 허송세월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듯했다. 그러나 마일스는 어엿한 함남자이고 제이크는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마일스는 전쟁에 나갔다 왔고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두 사람이 서로를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지도 모르겠다. 처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이크가 렌조 마이클슨과의 인터뷰에 관한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벌써 마일스가 그를 한 대 치든가 아니면 술을 머리에 부어버릴 것 같다고 느꼈다. 어째서 마이클슨이 그런 반응을 자극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반감은 그 후로도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어 제이크가 저녁을 먹으러 오는 날에는 마일스가 웬만하면 집을 비울 정도가 되었다. 제이크는 빙에게 마이클슨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성가시게 졸라댔지만 빙은 마이클슨이 까다롭고 은둔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타자기를 청소하러 가게에 들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계속 미루었다. 앨리스가 마음만 있으면 만남을 주선해 줄 수도 있었다. 마이클슨은 팬클럽의 오랜 회원이자 전 부회장으로 지필의 자유 프로그램에 특히 애착을 갖고 있었다. 바로 지난주만 해도 류 샤오보 건으로 그와 통화를 했다. 내일이라도 당장 전화를 걸어 잠깐만 시간 내어 남자친구를 만나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는 것이야 쉬운 일이었지만 그러기 싫었다. 제이크는 그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그를 위해 뭔가 해줄 마음이 나지 않았다. 앨리스는 3시가 막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3시 반에는 책상에 앉아 우리 생애 최고의 해에 나오는 부자 간의 대화에 관한 글을 썼다. 3시 50분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렸다. 앨리스는 일어나서 누가 왔는지 보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문을 열자 이상한 카키색 제복 차림의 키 크고 뚱뚱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씩 웃으며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려 인사를 했다. 옆으로 푹 퍼진 큰 코는 울퉁불퉁했으며 뺨에는 얽은 자국이 있고 큰 입에 입술이 두툼했다. 왠지 으깬 감자 요리를 연상시킬 만큼 기묘하게 여러 특징이 조합된 얼굴이었다. 또한 앨리스는 그가 총을 차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서글퍼졌다. 누구냐고 묻자 그는 뉴욕 법원 집행관 네스터 곤잘레스라고 대답했다. 그는 무슨 서류인 듯한 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뭔가요? 앨리스가 물었다. 법원 명령서입니다. 곤잘레스의 대답이었다. 뭐에 관한 건데요? 앨리스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집행관이 대답했다. 당신들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당신과 친구들 모두 여기에서 나가야 합니다.